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흔하디 흔한 고부 갈등 이야기, 그렇지만 놀랍고 충격적으로 끝났던 그때의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해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 때 선배였던 남편과는 동아리 MT에서 처음 만났죠.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첫눈에 반했답니다. 후배님, 텐트 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선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잡고 있을게요. 그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게 시작이었어요. 다정하고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연애할 때도 정말 잘해줬어요. 기념일마다 편지 쓰고 깜짝 이벤트도 자주 했죠. 제가 야근하면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리고 아플 때면 죽 끓여서 가져다 주고 제 친구들이 언제나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에겐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갈등 상황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게 평화로운 성격이라고 좋게 봤는데 살다 보니 문제가 됐어요. 친구들끼리 약속이 겹치면 그날 선약이 있어서 라고 양쪽에 거짓말하고 부모님들 의견이 갈리면 두 분 다 일리가 있으신데 라며 얼버무리곤 했어요. 해결은 하지 않고 말이죠. 한 번은 제 생일날 시댁 제사가 겹쳤는데 남편이 저한테는 제사 시간 조정해 볼게 라고 하고 부모님한테는 생일은 다른 날 하자고 할게요 라고 했대요. 결국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지 못해 양쪽에서 다 혼났죠.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아니, 그게 둘 다 중요하잖아.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맞아? 정리를 해야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좋게 좋게 상황 봐서 정하려고 했지. 결혼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예식 스타일로 의견이 갈렸을 때 남편은 저한테 와서는 우리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신부 측 의견도 들어줘야죠 라고 했대요. 자긴 그렇게 다 맞춰주는 것처럼 말해놓고 해결을 하지 않아서 결국 제가 직접 조율해야 했죠. 그래도 그땐 그런 성격이 살면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잘 생각하면 그냥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우유부단함이 나중에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그땐 몰랐죠. 시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 상태였어요. 여보, 어떻게 나 혼자 두고 어떻게? 남편도 펑펑 울면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있었고요. 그런데 장례 끝나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 없이 혼자 가게를 정리하시던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엄마, 뭐라고요? 가게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요? 그 사람이 계약서를 위조했대.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미 늦었대. 아니, 그게 무슨... 정 사장 아저씨가요? 아버지랑 20년 거래하신 분이? 그러니까 나도 믿었지. 네 아버지 친구라고 해서. 알고 보니 거래처 사장이 시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가게를 넘겨받은 거였어요. 가게 권리금에 남은 물건값까지 몇 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날린 셈이었죠. 게다가 시아버지가 남긴 보험금마저 투자 사기에 당하셨어요. 동네 아는 사람이 아유, 요즘 이런 거 하면 돈 번다 라면서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니 쉽게 사기의 표적이 된 거였어요. 보험금의 절반이 한 달 만에 다 사라졌답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오셔서 끝내는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차라리 따라 죽을걸.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매일 이런 말씀만 하시니 정말 걱정됐죠. 남편이 장남이기도 했고 저희가 방이 하나 더 있어서 결국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잠시만 신세 질게. 금방 나가서 살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죠. 처음엔 시어머니는 미안해하시며 금방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오셨는데 그 후 무려 5년 동안을 함께 사셨죠. 시간이 어떻게 간 건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흐른 것만 같았죠. 처음엔 정말 서로를 위하는 고부 사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저도 최대한 편하게 모시려고 노력했거든요. 며느리야, 회사 늦겠다. 아침은 대충 먹고 가. 괜찮아요, 어머님. 같이 먹고 가요. 어머니 혼자 드시면 적적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저녁엔 같이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땐 이런 일상이 평화롭기만 했답니다. 시어머니도 점점 우울증에서 벗어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뭐랄까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셔서 늘 그 그늘에 가려 사셨대요. 가게 일도 시아버지가 다 결정하시고 시어머니는 그저 따르기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했어. 난 그냥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 그래도 어머니가 계산도 하시고 손님 응대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한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정말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었어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만 하시는 스타일이었죠. 표현이 서툴러서 속으로만 삭히는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너무 짰는데 어머님 이거 좀 짠 것 같은데 물 좀 더 넣을까요? 그래? 난 괜찮은데 네가 싱겁게 먹는구나. 아니에요. 저도 원래 짭짤한 거 좋아하는데. 괜찮아. 네가 맞아. 내가 입맛이 이상한가 봐. 이런 식으로 늘 자기 탓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시댁에 간섭하는 어른이 없다는 게 그땐 굉장히 큰 축복 같았죠. 당시 친정엄마가 가끔 그러셨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다. 우리 동서가 만약 너희 집에 가서 살면 하루도 못 참을걸? 그러니까 잘해드려라. 요즘 그런 시어머니 찾기 힘들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가끔 중얼거리듯 한마디씩 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 우리 땐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며느리들 보면 말이야. 처음엔 그냥 옛날 뿐이니까 옛날 말 하는 의례적인 세대 차이 마인드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대 어르신들은 다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중얼거림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 집 며느린 매일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다던데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보다 더 챙긴다더라.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소심한 사람들의 불만은 이렇게 땅속에서 골마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직후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죠.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았어요. 다행히 저나 남편이나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임신이 안 되니 더 답답했죠.
배란 테스트기로 매달 체크하고 병원에서 주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하루에 먹는 약이 10개가 넘었죠. 한의원도 다녀봤죠. 한약 지어 먹고 뜸도 뜨고 침도 맞고 곧바로 운동도 시작했어요. 임신에 좋다는 요가, 필라테스, 수영까지 남편도 같이 노력했어요.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정력에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먹었죠. 냉장고가 보양식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간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후엔 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도 번번이 실패했죠. 그때마다 생리가 터질 때면 화장실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이번에도 실패구나 하는 그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괜찮아. 우리 다음에 또 하면 돼.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네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왜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갔던데. 남편은 늘 위로해줬지만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주변에서 임신 소식이 들릴 때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런 못난 마음을 갖는 제 자신이 싫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시험관 시술까지 하기로 결정했죠. 몸이 망가지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저흰 아이를 원했거든요. 시험관 준비 과정도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호르몬 수치 체크하고 첫 번째 시험관 이식 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혹시 되지 않았을까? 이번엔 성공할까? 매일 인터넷 검색하면서 증상 비교하고 그렇지만 실패였죠. 두 번째 시험관도 세 번째 시험관도 전부 실패였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더는 못하겠어.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매번 실패할 때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어요. 특히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몸이 퉁퉁 붓고 감정 기복도 심해져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살도 10kg나 쪘고 얼굴엔 여드름이 가득했죠.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옆에서 조언 아닌 조언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젊었을 땐 몸조리만 잘해도 바로 들어섰는데. 네, 어머님은 건강하셨나 봐요. 그땐 먹을 게 없어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먹고 살았는데 다들 잘 나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만 먹어서 그래.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말고 우리 음식 먹어야지. 저는 임신 때문에 식단 조절도 철저히 하고 있었거든요. 유기농 채소에 단백질 위주로 먹고 카페인도 끊고. 근데 시어머니는 제 노력은 모르시고 그냥 본인 경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 입장에선 진심으로 도움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었겠죠. 그 세대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매달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던 저한텐 그 말들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노력은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돼. 마음 편하게 먹어.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그냥 도움되라고. 특히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통화하실 때 제 얘기를 하시는 게 들릴 때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아직 소식 없어. 병원도 다니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러게. 요즘 애들은 약해서 그런가 봐. 내가 보니까 너무 야위어서 그런 것 같아. 좀 살쪄야 되는데. 맞아. 너무 다이어트만 하니까.
전 임신 준비하느라 오히려 살이 찐 상태였는데 뭘 보고 야위였다는 건지, 게다가 제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목소리도 안 낮추시고 대놓고 통화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절에서 부적을 가져오셨어요. 며느리야, 이거 배에 붙이고 잡아. 이게 뭔데요? 절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써준 거야. 아이 생기게 해준대.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부적이라니. 병원에서 호르몬 수치 확인하고 배란일 계산하고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노력하는데 부적을 붙이라네요. 그래도 거절하면 서운해하실까봐 받아서 붙이고 잤죠. 물론 아무 효과 없었지만요. 오히려 자다가 부적이 떨어져서 머리카락에 붙어 화딱지만 났던 기억이 나네요. 또 한 번은 이상한 차를 끓여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애가 생기는데 좋다는 약재들 넣어서 끓인 거야? 어머님,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병원에서 약 먹고 있는데. 약이 다 뭐야? 자연에서 나온 게 최고지. 하는 수 없이 마셨는데 쓰고 맛없어서 토할 뻔했어요. 게다가 그날 밤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갈 뻔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먹던 호르몬제랑 상극인 약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거 먹기 전에 꼭 의사한테 물어봐야 해요. 의사가 뭘 알아? 옛날부터 먹던 건데. 정말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나름 저를 위한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배려가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임신 시도 4년 차가 되던 해, 저랑 남편은 더는 못 견디고 입양을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관도 실패하고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날도 병원에서 실패 판정을 받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또 다음엔 꼭 될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전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죠. 어머님, 저희 입양 생각해 보려고 해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찻잔을 내려놓으시면서 절 빤히 쳐다보셨어요. 입양?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고? 네, 요즘은 입양도 많이 해요. 사랑으로 키우면. 사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어떻게 진짜 내 자식처럼 키워? 어머님, 그런 편견이 아니야. 난 반대야.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강하게 나오시니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혈육이 아닌 아이를 어떻게 진짜 내 자식처럼 키워? 정 안 들어. 정이 왜 안 들어요? 키우다 보면,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진짜 부모 찾아간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상처받을 거야? 피가 땡기는 게 있어. 낳은 정이랑 기른 정이랑 어떻게 같아? 시어머니는 계속 반대 이유를 늘어놓으셨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얼굴도 빨개지셨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집안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남의 애 키우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긴 이르잖아. 좀 더 해봐.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희가 언쟁을 벌이는 걸 본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은 입양도 많이 해요. 꼭 낳은 아이만. 너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에 남의 핏줄 들일 순 없어.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니? 집안 대가 끊기는 걸 바라셨겠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얘기까지 꺼내시니 남편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입양 생각은 접어.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돼.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생 아이 없이 살라고요? 더 노력해봐. 포기하면 안 돼. 내 친구 며느리는 10년 만에 낳았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지난 오랜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압박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죠. 남편이 들어와서 위로했지만 그마저도 시원찮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나이 탓하지 마.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도 엄마 입장도 이해는 가. 뭐?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세대가 다르니까. 그때 정말 실망했어요.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여전히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양 얘기가 나온 후로도 계속 임신을 독려하셨어요. 아니 독려라기보다는 압박에 가까웠죠. 계속 주변 사례를 들먹이면서요. 내 친구 며느린 10년 만에 가졌대. 포기하려던 순간에 생겼다더라. 내 교회 집사님 딸은 43살에 쌍둥이 낳았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50대에 낳은 사람도 있대. 그럴 때마다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런 극소수의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저한테 희망 고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제일 문제야. 마음을 편하게 먹어봐. 어머님, 5년째 이 소리 듣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제발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덧붙이셨죠.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손주 한번 못 안아보고 죽으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니?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 손주를 못 본다는 게 얼마나 서러우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이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 살도 찌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아세요? 우울증? 그게 뭔 우울증이야? 마음 약한 거지?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병이에요, 병. 옛날엔 그런 병도 없었어. 다 마음 먹기 나름이야. 정말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죠. 그럴 때마다 매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제발 그만 좀 하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관심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실까. 결국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도 차가워졌답니다. 남편은 늘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지지해주지 않았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5년이란 시간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병원 얘기를 꺼내셨을 때의 일이에요. 서울에 유명한 난임병원이 새로 생겼대. 거기 가보는 게 어때? 어머님 그만하세요. 더는 병원 안 가요. 안 가긴 왜 안 가? 아직 할만한데.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분위기가 싸해졌고 남편은 또 양쪽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엄마 오늘은 그만하시죠.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아이가 생기나? 더 노력해야지. 어머님!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절 말렸어요. 그렇다고 소리를 질러. 엄마가 뭐 잘못된 말 했어? 잘못됐지. 매일 같은 소리만 하시잖아. 어머님,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요. 5년이에요. 5년. 주사 맞고 약 맞고 돈도 수천만 원 썼어요. 근데 왜 아기가 안 생기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예요. 정도껏이란 말 모르세요? 그렇게 달달 볶으면 생기는 줄 아냐고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중에 가장 힘든 건 전데 왜 그걸 이해 못하냐고요. 시어머니는 운 좋게 바로 임신하셨으니까 제 마음을 모르시죠? 운이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맞잖아요. 노력도 안 하고 낳으신 분이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노력 안 하고 낳았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나도 나름대로 애 먹었어. 네 시아버지가 바빠서 혼자 임신하고 혼자 키웠다고. 그래도 낳으셨잖아요. 전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절 보시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뭘 알겠니? 늙은이가 뭘 알아? 그렇게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셨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절 쳐다봤죠. 당신이 너무했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내가 너무해? 몇 년째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난데? 그래도 엄만 걱정돼서. 그만! 넌 내 걱정은 안 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남편은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좀 걷고 올게. 머리 좀 식히고. 그렇게 남편은 도망쳤죠. 늘 그런 식이었어요. 갈등이 생기면 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처럼 행동하고.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입양은 절대 안 된다고? 그게... 똑바로 대답해. 난 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혈육이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네 마음도 이해해. 힘들잖아. 이런 미적지근한 대답이 더 화났어요. 그래서 뭐 계속 시도하라고?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야? 입양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생각? 당신은 5년째 생각만 하고 있네? 남편의 우유부단함이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었죠. 엄마가 요즘 우울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 나도 우울증이야! 알아. 근데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정말 일이 많은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남편 회사 동료를 만났는데, 형부 요즘 바쁘세요? 6시면 칼퇴근하시더라고요. 네? 6시요? 네, 매일 6시에 나가세요. 다른 때보다 더 부지런히 나가시던데.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 때우다가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좀 쉬고 싶었어. 싫은 게 아니라 답답해서. 너랑 엄마랑 매일 싸우는 거 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도망친다고 해결이 되나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차라리 이혼하자고 해. 그럼 네가 편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혼은 왜? 난 이혼은 죽어도 싫어. 그럼 제대로 된 남편 노릇해. 도망만 다니지 말고. 그날도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잠들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느 날 또다시 저와 시어머니의 말다툼이 있던 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작게 흐느끼는 소리였는데 점점 대놓고 하듯이 커졌죠. 엄마 괜찮아? 남편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죠. 대충 엿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넌 모를 거야. 며느리가 날 얼마나 무시하는지. 얹혀 산다고 구박하는 거야 이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날 미워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니?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기당하고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어머님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남편도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언제나 엄마 편 들게.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후부터 어머님의 괴롭힘이 본격화됐어요. 전에는 그래도 말로만 하셨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신 거죠. 먼저 전화 폭탄이 시작됐어요. 하루에 40통, 50통씩.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지금 뭐 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누구랑? 혼자요. 거짓말하지 마. 남자 목소리 들렸어. 10분 후에 또 전화. 점심은 뭐 먹었어?
김밥이요. 김밥? 그런 걸로 영양 섭취가 되겠어?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또 10분 후. 언제 들어와? 6시쯤이요. 6시?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오네?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전화가 왔어요. 회사 동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죠. 언니 괜찮아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가 좀... 힘드시겠다.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회의 중에도 전화가 울리고 클라이언트와 미팅할 때도 진동이 계속 울리고 더 심한 건 집에서였어요. 제 물건들을 몰래 숨기거나 버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 화장품 못 보셨어요? 화장품? 몰라, 네가 잘 찾아봐.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네 물건을 만져? 네가 잃어버린 거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어머니 방 쓰레기통에 있더라고요. 새로 산 비싼 에센스였는데 반도 안 썼는데 버려져 있었죠. 어머니 이거 왜 버리셨어요? 어머, 그게 거기 있었어? 난 쓰레기인 줄 알았지. 통이 가득한데 어떻게 쓰레기로 보여요? 늙으면 눈도 침침해. 실수야 실수. 빨래도 문제였어요. 굳이 본인이 빨래하겠다고 나서시고는 제 옷만 골라서 이상하게 개어놓거나 일부러 색깔 있는 옷이랑 흰 옷을 같이 빨아서 물들게 만들고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조잡하고 신경질 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이 흰 블라우스가 왜 분홍색이 됐죠? 아이고, 실수했나봐. 미안하다. 난 그냥 집안일에 손 떼고 있어야 하나봐. 실수치고는 너무 자주 그러시는데요. 뭐? 일부러 그랬다는 거니?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식사는 자신이 차리겠다고 하시고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에 소금을 왕창 넣고 싫어하는 반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어머님, 이 계란찜은 왜 이렇게 짜요? 짜? 내 입엔 괜찮은데. 이게 괜찮아요? 소금 범벅인데 입맛이 다 다른 거지. 싱겁게 먹고 싶으면 네가 해 먹어. 가장 힘든 건 수면 방해였어요. 새벽 2, 3시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 내고 물 틀어놓고 문 쾅쾅 닫고 어머님, 새벽엔 좀 조용히 해주세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해? 늙으면 자주 가게 돼. 그래도 좀... 그럼 네가 나가서 살든가. 어느 날은 제 회사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희 며느리 좀 바꿔주세요. 네, 누구신데요? 시어머니인데 요즘 며느리가 이상해서. 혹시 회사에 남자 있나요? 전화를 잘 안 받네요. 의심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행히 저와 친했던 직원이 잘 대처해줬지만 회사에서 제 평판은 이미 바닥이었죠. 선배님이 시어머니 전화 받으셨다고 연락 왔어요. 죄송해요. 괜찮긴 한데 좀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다고. 팀장님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집안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지옥, 회사에서도 눈치 보고, 근데 남편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에이, 설마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진짜야, 증거도 있어.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야? 그냥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는 더는 못 참고 어머님 핸드폰을 몰래 숨겼어요. 최소한 일할 때만이라도 지장 가지 않게 전화 폭탄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상하다. 핸드폰이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었는데. 어머니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집 밖에 안 나갔는데. 어머님은 불안해하셨고 남편에게 새 폰을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새 폰을 사더라도 잠시는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폰을 숨긴 다음 날 제 인생을 바꿀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어머님과 남편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 뒤에서 들어봤죠. 엄마, 폰은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 아유,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제가 가져간 건 아닐까? 내가 하도 전화에 대해서.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 그럼 정지시켜야겠다. 집사람 아니더라도 누가 주워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빨리 정지시켜. 아유, 불안해 죽겠다. 여기까진 평범한 대화였는데 다음에 나온 말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폰 정지시키면 아내년 절대 몰라. 아내년? 내가 아내년이라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걱정 마, 엄마. 내가 출근 전에 다 처리할게. 그 방에서 배운 건 다 지워? 또 해줄게. 근데 엄마도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 너무 대놓고 그러면. 알았어.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지? 무슨 방? 뭘 배웠다는 거지? 그리고 뭘 들킬까봐 그렇게 급하게 정지시킨다는 거야? 직감적으로 어머님 핸드폰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옷장 깊숙이 숨겨둔 핸드폰을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뭔가 끔찍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카톡을 열었는데 정말 그 순간에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며느리 참교육방. 방 이름을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참교육? 그것도 며느리? 날 교육시킨다고?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우리 며느리 요즘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 많이 하세요. 하루 50통 이상. 미쳐버려요. 물건 숨기기도 좋아요. 찾느라 스트레스 받죠? 짐 빼놓기 딱이에요. 음식에 소금 많이, 건강도 해치고 짜증도 나고. 다른 시어머니들의 메시지도 가관이었어요. 화장품 버리기 강추. 비싼 거 버리면 더 효과적. 회사에 전화해서 평판 깎아먹기. 새벽에 깨우면 수면 부족으로 판단력 흐려져요. 그리고 어머님이 쓴 글들. 오늘 며느리 화장품 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 회사 전화했더니 쩔쩔매더라고요. 역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더 세게 갈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과의 문자 대화였어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를 봤더니 아들아, 네가 알려준 방 정말 유용하다. 엄마도 이제 당당하게 해. 그래야 와이프 기세가 꺾이지. 그래, 더는 못 참아. 네 말대로 할게. 난 항상 엄마 편이야. 거슬러 올라가서 방에 대한 대화를 찾아봤어요. 어머님이랑 제가 식탁에서 대판 싸웠던 날, 그 다음 날이었더라고요. 엄마, 이런 방이 있대. 며느리 버릇 고치는 방법 공유하는 곳. 그런 게 있어? 네, 링크 보내드릴게요. 엄마처럼 소심한 시어머니들도 성공했대.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 너무 참고 사셨잖아.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직접 그 방을 소개해 준 거였죠. 시모가 저를 굴복시켜서 가정의 평화를 찾겠다는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요.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생각되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핸드폰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며느리 참교육방은 전국의 시어머니들이 모여서 며느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공유하는 곳이었어요. 방 소개글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요즘 며느리들 너무 버릇없죠? 시어머니 무시하고 말대답하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소심한 시어머니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방에는 400명이 넘는 시어머니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매일같이 성공 사례가 올라왔죠. 드디어 며느리가 직장 그만뒀어요. 6개월 만에 성공. 이제 제 말이면 꼼짝 못해요. 비법 공유할게요. 며느리 우울증 왔대요. 계획대로 해요.
이제 제가 집을 휘어잡을 수 있겠어요? 방에 올라온 다른 사례들을 보니 더 무서웠어요. 많은 며느리들이 결국 우울증에 걸리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혼하거나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자축하고 있었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도 남편도 그중 하나였던 거고요. 방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머님들끼리 나누는 꿀팁들이 정말 무서웠죠. 더 파보니 시어머니는 제 SNS까지 염탐하고 계셨어요. 제가 올린 글을 일일이 캡처해서 방에 올리고 우리 며느리가 이런 글 올렸는데 어떻게 공격할까요? 행복한 척하네요. 화나게 만드세요. 그날 일부러 싸움 걸어보세요. 정말 치밀했어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동원해서. 가장 화가 난 건 불임 관련 내용이었어요. 제 아픔을 이용해서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는 게 너무 잔인했죠. 애 못 낳는 거 계속 건드리세요. 제일 아파해요. 불임 치료 실패할 때마다 비꼬면 효과적. 애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 강추. 시어머님도 충실히 따라하셨고요. 그간의 결혼 생활, 임신 시도가 모두 농락당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즐기고 있었다니 정말 역겨웠어요. 모자가 한 팀이 돼서 날 몰아내려고 작전까지 짜고 있었다니.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중요한 대화들을 모두 캡처했죠. 특히 남편이 아내년이라고 한 부분, 어머님과 공모한 내용들, 그리고 그 방에서 배운 괴롭힘 방법들. 캡처를 다 하고 저에게 보낸 후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따지고 들어가면 또 오해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발뺌할 게 뻔했죠.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증거를 들이밀기 전에 좀 더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았죠. 이건 완전 정신적 학대입니다. 이혼 소송하면 100% 이길 수 있죠. 정말요? 네. 게다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가능해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그렇게 준비하고 며칠 후 저는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몰라서 집 밖에 남동생을 기다리게 했죠. 만일의 상황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침 저녁 시간이라 남편과 어머님이 거실에 있었죠. 저 없이 어찌나 오붓하고 단란해 보이던지요. 어머니, 당신, 저 할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절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남편은 아예 저를 길들이기로 작정한 건지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죠. 또 무슨 불만이야? 핸드폰을 꺼내서 캡처한 화면들을 보여줬어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뭐니?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핸드폰 제가 찾아드렸어요. 잘했죠? 근데 어머니 핸드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며느리 참교육방이라고 아세요? 아니, 아시죠? 그건... 그리고 이건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 방을 소개해준 대화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엄마 폰을 왜 마음대로 봐? 내 남편이 나를 아내년이라고 부르는데 안 볼 수 있나?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무슨 의미야? 설명해봐. 시어머니가 또 시덥지 않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이건 오해야.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스트레스? 날 괴롭히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 전화하고 물건 버리고 밤에 깨우고. 이게 다 스트레스 푸는 거였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당신도 너무하잖아. 엄만 그저 외로워서 그러신 거야. 아픈 거 뻔히 알고 있었잖아. 외로우면 며느리를 미치게 만들어도 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더 악질이야. 지 엄마를 사주해서 날 괴롭히게 만들고. 아이, 사주가 아니라 엄마가 불쌍해서. 불쌍? 그래서 아내년이라고 한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가기로 한 듯 얘기했습니다. 네가 용서해라. 너도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우리 둘도 너로 인해 충분히 힘들었다는 거 알잖니? 피차 서로 힘들었으니 실수했다고 치고 넘기자고. 용서? 5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는 날 가지고 놀았는데 그냥 실수라고? 그건 정말 나도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더 잔인한 거예요. 내 아픔을 이용했잖아. 제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자 이를 예상 못했는지 당황한 남편은 변명만 늘어났어요. 이건 다 오해야. 우리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그냥 모면하고 싶었어. 이 상황이 끝나려면 한쪽이 뜻을 굽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젊은 당신이 굽혀주면 좋잖아. 모든 게 원만하잖아. 정신 못 차렸네 여전히. 더는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이혼할 거야. 변호사도 다 선임했어. 뭐? 이혼? 법정에서 할 말 있으면 해. 시어머니가 제 팔에 매달렸어요. 며느리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니?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성공하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나간다니까.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버릇을 고쳐두려고 한 거야. 우리 같이 한 집에 살아야 하니까. 남편도 당황해서 매달렸지만 전 이미 마음이 떠난 뒤였어요.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야.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위자료? 그게 무슨... 변호사가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대. 증거가 확실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할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증거 있어. 고소까지... 당연하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거세게 잡았어요. 고소해봐.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저는 소리를 악 하고 질렀어요. 그러자 바깥에 있던 남동생이 허겁지겁 들어와 남편을 저에게서 떼어놨어요. 남편이 좀 겁먹은 것 같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키 190에 다다르는 거구거든요. 떼어놓는 과정에서 남동생이 살짝 밀었는데도 뒤로 나자빠지던데 그 모습이 어찌나 정떨어지던지요. 야, 아무리 그렇다고 지 남편을 이렇게 대? 이거 완전 막 나가는 집안이네? 어머님, 지금 자신과 아들 꼴 좀 보세요. 어디가 더 막 나가는 집안인지 너무 쉽게 보이는데. 다음엔 법정에서 만나요. 그날 밤 전 집을 나왔어요. 더는 그 지옥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집을 나와서 당분간 친정에 머물렀어요.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으니 정말 분노하셨죠. 그동안엔 걱정하실까봐 얘기 못했거든요. 뭐? 그 인간들이 그런 짓을? 내 지금 당장 그 집에 가봐야겠다. 아빠 진정해요. 진정이 되나? 당장 가서 박살내야지.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니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왜 진작 말 안 했니? 엄마 속상할까봐. 엄마 네가 제일 중요해. 참지 마. 네가 참아서 속 문드러지면 엄만 그것보다 곱절은 더 아파. 진정의 따뜻함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 며느리 참교육방에 역공을 가하기로 했죠. 먼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방에 잠입했어요. 그리고 시모인 척하며 글을 올렸죠. 긴급, 방장님, 남편이 우리 방 알아냈대요. 방장님이 경찰서 연행됐어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변호사가 방 멤버 전원 고소한대요. IP 다 추적됐대요. 변호사까지 선임했대요. 다들 조심하세요. 방이 발칵 뒤집혔어요. 헐, 진짜요? 어떻게 알았대요? 우리도 위험한가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더 큰 떡밥을 던졌어요. 경찰이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했대요. 다들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세요. 곧 경찰한테 연락 갈 거니까. 무조건 죄송하다고 비세요. 안 그러면 개인정보 다 털린대요. 어차피 끝까지 IP 추적한다고 그러고 신상 다 밝혀진대요. 저희 집에도 경찰이 올까요?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시어머니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방 폭파해야 하나? 다른 방을 팔까요? 다른 방은 무슨 증거 다 지워요. 우리 가족들한테 들키면 큰일이야. 순식간에 400명이 넘던 방이 50명으로 줄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건 시모님들끼리 서로 물어뜯기 시작한 거였죠. 다 너 때문이야. 너무 대놓고 하니까 들킨 거잖아. 뭐 내 탓이라고? 너야말로 회사 전환 왜 했어? 우리 정보 다 유출된 거 아니야? 누가 스파이야? 저 프로필 사진 없는 사람이 가짜 계정 같은데? 다들 속지 마세요. 방장이 여러 계정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모님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못된 시어머니들은 무서워서 하나둘 방을 나가기 시작했고 방은 곧 폭파됐죠. 나중에 알아보니 서로 고소하느라 난리였대요. 완벽한 자중질환이었죠. 저는 그저 작은 불씨만 던졌을 뿐인데.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모님의 친구분들, 특히 신실한 교인이시라 교회분들께 진실을 알려야 했죠. 저희가 사이 좋았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나갔었거든요. 어머님이 평소 다니시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침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땡땡 어머니 며느리예요. 어머 며느리야 어쩐 일이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회개될 수 있을지 상담받고 싶어서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둔 캡처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니? 어머나, 우리 집사님이 이런 짓을? 며느님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뿐이 아닌데? 교회분들은 경악하셨어요. 평소 점잖고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시모의 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순식간에 교회에 소문이 퍼졌대요. 아이 집사님 이게 사실이에요?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시모였다고요? 교회에서 뵙기 부끄럽네요. 다시는 안 뵀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열과성을 다하던 교회도 못 나가게 되셨대요. 동네에서도 악독한 시어머니로 소문이 났고요. 물론 이게 완벽한 복수는 아니에요. 제가 받은 상처가 이걸로 다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최소한 그들도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예상대로 남편과 어머님은 모든 걸 부인했죠. 오해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걸 장난으로. 며느리를 사랑해서 한 일입니다. 악인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카톡 대화, 방 활동 내역, 누가 봐도 소송에 불리했죠.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죠. 이것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원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증거들입니다. 특히 불임으로 고통받는 원고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점이 악질적입니다. 또한 원고의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도 명백합니다. 판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검토하셨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변명을 늘어놨지만 소용없었죠. 단순한 가정 내 불화입니다. 시어머니의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변호인, 이것이 단순한 불화로 보입니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대 아닙니까? 판사님의 말씀에 남편 측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과는 압승이었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한다. 더 통쾌한 건 판사님의 추가 말씀이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괴롭힘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이 다가왔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번 일 겪고 확실히 알게 됐어.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다시는 안 그러신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돈 낼 생각에 입이 타?
아무리 입이 말라도 말은 제대로 하자. 짐승 소리를 하면 못 알아먹잖아. 어쩌면 다행이다. 너 같은 자식이 아이를 낳았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도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많이 초췌해 보이셨죠? 며느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한 번만.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죠.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혈육이 아닌 정은 가짜라고 하셨죠? 맞아요. 우리 사이엔 진짜 정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돌아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 후로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아마 재산 분할 이후에 경제적으로 빠듯해져서 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같이 내려갔는데 남편이 함께 살 수 없다고 못 박아놔서 시모 혼자 집을 구해 산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둘이 애지중지하더니 왜 같이 살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인간이란 참 희한한 존재예요. 이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 번호 차단해둔 줄 알았는데 내가 깜빡했나 보다. 왜 연락했어? 그냥 잘 지내나 해서. 나 그때 일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아직도. 난 늘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늙고 힘없는 엄마 편을 들면 우리 셋 다 평화로워질 거라고 여긴 거야.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 그런 인간이 와이프를 아내년이라고 불러? 사랑하는데 그런 취급을 해? 당신은 이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제 그만하고 각자 잘 살자. 뭐 당신은 잘 살아가기 어려울 테니 그냥 살아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감사하게도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이었죠. 일에 집중하니 삶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동료들도 좋았고 하는 일도 재미있었고. 예전엔 시댁 눈치 때문에 야근도 못했는데 이젠 마음껏 일할 수 있어서 실력이 빠르게 늘었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시모님 눈치 볼 때도 없고 남편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죠.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요. 처음으로 온전히 내 공간을 갖게 됐죠. 제일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전에는 늘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젠 당당해졌죠.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가끔 결혼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지옥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무엇보다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이가 없어도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무엇보다 아무도 날 깎아내리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죠. 며느리로 사는 게 힘드신가요?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시어머니를 위한 것도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 평범한 30대 여자의 시모와의 전쟁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